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로 ESG 관련된 최근의 그 기업들의 고민이나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ESG 관련돼서 많이 듣고 있는 그 외부 규제나 동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미 법제화돼서 의무화가 도입이 됐고요. 한국에서도 금융위가 2025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공시 의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파리 협약에 의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선언을 해서 그 차근차근 이런 규제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항들은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책임 투자라고 하는 컨셉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2020년에 블랙락이라고 하는 2,000조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투자 회사에서 ESG, 특히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국민연금에서도 ESG에 대한 평가를 투자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지금 공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ESG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주요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레터를 보냅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레터를 써서 소명을 원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ESG에 대한 ESG에 대한 어떤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좀 기업들로서도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해서 저효율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변화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그 3월 달 진행됐던 주주총회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는 ESG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내부적으로 또 ESG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사회 산하에 신설을 해서 어떤 그 중요한 아젠다로 삼겠다 그러면서 ESG 경영을 선언하는 그 흐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흐름들에서 보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ESG에 대한 부분들로 뜨거운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업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 지금 우리의 수준은 어떻고, 그리고 ESG 경영을 도입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떤 중요한 시사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좋은 자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라고 하게 되면 그 세 가지 표현을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E는 이제 environment,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기후변화 대응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확대,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친환경,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E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인 S는 소셜입니다. 이 소셜을 지금까지는 주로 사회적 어떤 공헌이나 기부 이런 활동들로 많이 해서 뭐 쓰레기 줍기 행사라든지 이제 이런 관점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ESG에서 말하는 이 소셜의 S는 노동이나 임직원에 대한 인권, 또 공급사 협력사와의 어떤 상생 협력, 그리고 내부 직원에 대한 어떤 다양성이나 포용성, 인적 자원의 개발,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이제 큰 범위의 소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G는 이제 거버넌스 지배 구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고 전문적인가, 그리고 주주에 대한 어떤 보호나 어떤 권리 강화를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윤리 경영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영역들이 G라고 하는 지배구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인 ESG 각각의 컴포넌트들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잘 이제 내부적으로 흡수해서 잘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재 큰 고민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SG가 화두가 됐던 중요한 그 변곡점이 한번 있었었는데, 2020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의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크라우스 슈밥 박사께서 제안했고,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의했던 방향이 뭐냐면, 주주가치라고 하는 목표에서 이해관계자 목표로 그 기업의 목표를 재정의하는 것에 이 시발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100년 동안 각 기업들이 동의한 기업의 목표는 주주가치 증진, 주주가치 최고
증진이라고 하는 목표가 가장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기업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100년간의 여러 가지 어떤 도전에서 끊임없이 이제 도전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었었는데 2020년에 처음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천명이 됐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ESG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좀 단순한 어떤 유행을 넘어 좀 계속될 수 있을 그런 어떤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나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렸다면, ESG를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관점에서 우리 회사는 재무적으로 예를 들면 매출 성장이나 수익성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ESG를 잘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기후변화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고객과의 거래 관점에서 ESG 준수능은 무엇이고 또 투자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프레셔, 고객의 요구사항이 뭘까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말씀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배출을 좀 줄여서 2050년이 되게 되면 배출과 흡수를 이제 균형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 애플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그 큰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은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100% 우리 전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큰 목표인데 애플은 2016년에 이미 90%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했고 18년부터는 그 재생에너지로 100% 데이터 센터라든지 미국에 있는 어떤 본사라든지 하는 그 사업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100%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넘어서 애플은 2030년까지 자사역 생산 공급하는 어떤 부품이나 제품에 대한 회사에서도 넷제로를 달성해달라라는 요청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인 TSMC는 반도체 회사 최초로 아리백에 가입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SK하이닉스라든지 코린 정밀유리 등 애플의 협력사들은 지금 아리백에 가입하고 동참하고 있는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 BMW, 특히 이제 유럽계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2050년, 2030년이 되게 되면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친환경, 그 전력 사용이라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등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미래에 공급될 5세대 배터리세를 납품하는 업체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배터리 업체들은 향후에는 이 생산들은 친환경 전력만을 가지고 사용하기로 이미 계약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공장들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런 BMW에다가 납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적인 프레셔를 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넘어서 협력사에 대해서도 ESG에 대한 표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Supply Code of Conduct, Supply Responsibility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협력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내용들로 이제 프레셔를 가하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바스프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어떤 기준들을 충족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 보게 되면 미닝아웃이라고 하는 소비 트렌드를 보일 수 있는데 미닝아웃이 미닝과 아웃의 합성어입니다. 미닝, 의미 있는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을 하고 좀 불편하지만 좀 친환경적인 그 소비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이런 트렌드에 맞서서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친환경 종이 용기를 개발해서 이제 화장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로 변하고 있어서 ESG가 단순히 그냥 착한 기업을 넘어서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해서 페이지에서 간단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과연 ESG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크게 이제 제가 기업들을 만나면서 많이 들었던 그 얘기들이 ESG를 규제 관점의 준수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좀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이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혼자 투자하고 내가 혼자 비용을 많이 들여서 나의 어떤 원가 수익성들을 나쁘게 만들어가면서
ESG를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 규제 대응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손해일 겁니다. 근데 최근에 ESG 관련된 어떤 그 규제 동향을 보게 되면 한국이 상당히 늦어서 지금 굉장히 빨리 캐치업하기 위해서 뜨거운 상황인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또는 뭐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미 3년, 5년 전부터 ESG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준비를 했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런 ESG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기업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잘 못하면 나의 비즈니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규제 준수를 넘어서 이 ESG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ESG가 과거의 어떤 착한 기업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또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공식 평가를 대응하는 관점을 넘어서 기업의 전략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극복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좀 더 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텔의 글로벌 기업의 어떤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인텔은 2030년 고랜 스트래티지를 라이스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라이스의 리스폰서블, 인클루시브, 서스테이너블,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화두를 던지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 방향과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든지 물을 절감한다든지 또는 공급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협력사의 어떤 불법적인 강제 노예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소한다든지 다양성, 사회적 영향력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인 어떤 전략들을 실행을 해서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현대차에서 움직임을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ES적인 전략을 세우면서 예를 들면 친환경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겠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차를 출시하겠다. 기아 같은 경우는 제품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친환경 라이프 사이클을 구현하겠다 등 어떤 각각의 ESG 컴포넌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들을 수립을 하고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실행 체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움직임들은 큰 어떤 경영상의 환경들의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더 10년 후, 20년에는 좀 다른 사업의 모습들을 그려가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좀 특징적인 그룹사가 이제 SK그룹인데 SK그룹은 3, 4년 전부터 회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경영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들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 이제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인,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고용이라든지 또는 세금을 냈던 이런 경제적인 기여 성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환경, 사회 관점에서 얼마나 이제 비용을 좀 수반을 했거나 또는 혜택을 만들어냈는지 하는 부분들을 측정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도 몇 가지 보시게 되면 환경 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가 큰 이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성과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티맵을 썼었을 때 티맵을 사용함으로써 경로가 단축되고 이로 인해서 연료 사용 소비가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음에 따른 그 부분들을 사회적 가치로 환산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기업 내부의 어떤 KPI의 50%를 반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기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쓰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업의 사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 ESG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기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ESG라고 하는 모든 영역들을 동시에 다 하기에는 기업의 어떤 비용이나 투자에 대한 상당한 프레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ESG를 제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들을 발굴을 해서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슈 구성을 잘 하고 이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업이 담고 있는 이슈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나 니즈 이런 부분도 종합을 해서 이슈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중대성 분석, 중요성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X축, Y축의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우리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요성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갈라내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들 중에서 포스코의 지속가능 보고서, 여기는 이제 기업시민 보고서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는데, 포스코에서 평가한 중대생 평가에 대한 케이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X축은 비즈니스 영향도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Y축은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총 10개 정도의 중대한 사항들을 이제 평가했는데, 첫 번째는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항들을 설정을 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10개의 핵심적인 이슈를 이제 뽑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코의 지속가능 보고서에서는 이 10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KPI를 설정을 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프로그레스 관점에서 어떤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업들이 이런 어떤 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나 뽑았었을 때 보통 보게 되면 좋고 아름다운 것만 뽑고 그냥 가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ESG는 좀 더 이해관계자에게 진지하게 다가보고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영향들을 있는 부분들을 뽑아내서, 예를 들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업 작업자의 사망자 수, 실적으로는 지금 5명이 발생했다라고 공시를 하고 있고, 목표는 지금 0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프로그레스는 되게 낮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7,800만 톤에서 7,500만 톤으로 줄이겠다. 그 평가는 미디엄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 ESG 관점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봐서 이런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첨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업의 목적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또 기업의 ESG 우선순위를 기업의 어떤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정확히 잘 해석하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발췌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규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고객 관점에서 임직원, 협력사, 또 지역사회나 투자자,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에 따라서 ESG의 어떤 중요 영역이 어떤 사항들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좀 기업들의 최근의 움직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이제 1순위, 2순위 올라가는 부분들이 크게 제가 꼽자고 하게 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전한 작업 환경. 최근에 뭐 중대재해법 등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되었던 민감한 어떤 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전한 사업 환경을 구축한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비즈니스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이뤄내자, 탄소를 감축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탄소 중립, 이 부분들이 글로벌 어떤 선진사나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상당 부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한국의 대한민국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미 작년도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리 협약에 따라서 탄소 감축의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와 달리 상당한 규제 수준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또 카본 코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상당히 커져갈 것입니다. 카본 코스트라고 하게 되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 등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 탄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에 상당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어서, 탄소 중립 또는 탄소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면한 이제 발등에 떨어져 있는 큰 그 비즈니스의 큰 숙제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탄소 중립 또는 탄소 감축을 선언하게 되면서 순환경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겠다라고 하는 아리백, 또 친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로 운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친환경 운송이나 뭐 이런 개념들을 계속 이제 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동향들도 보게 되면,
유럽의 비교반을 두고 있는 뭐 볼보 자동차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바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기업들에 따라 특성이 있는데 캐터필러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탄소를 30% 감축하겠다 정도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 어떤 미국 기업의 어떤 특성상 조금 유럽 기업보다 좀 약한 부분들도 있고요. 바스프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대신 화학산업의 어떤 특성상 2030년까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탄소를 현재까지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나가겠다. 이런 전략들을 발표를 했고, 또 포스코도 작년에 포스코가 대한민국에서 탄소 배출 1위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탄소의 11%를 배출하고 있는 포스코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들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감축과 선언들을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분류 사항들을 보게 되면 탄소 배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스콥 1, 2, 3라는 개념을 나누는데 스콥 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말하는 거고요. 스콥 2는 기업이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도 쓰게 되고 스팀도 쓰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전기나 스팀을 사용함으로써 사서 사용하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콥 2라고 부르고요. 스콥 3는 좀 더 이제 간접적으로 기업이 제품을 재료비를 사온다든지 운송한다든지 또는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또 제품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이제 스콥 3라고 명명을 해서 이 1, 2, 3, 이 세 가지를 잘 줄이는 것들이 탄소 감축의 핵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카본 옵셋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흡수하고 감쇄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나무 심기라든지 또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신기술들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카본 옵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의 공정에서 직접 쓰고 있지는 않지만 신기술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CCUS라고 하는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라든지 수소나 암모니아를 통해서 화석연료로 대체한다든지 또는 정기적인 방식에 의해서 공정을 바꾼다든지 바이오 연료를 쓴다든지 하는 어떤 신기술들에 대한 적용들이 또 탄소 배출에 저감할 수 있는 어떤 큰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요 부분 이제 참고로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감축하기 위한 2050년까지의 경로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50년까지 비례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비례해서 감축을 하겠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네슬레 같은 이런 기업들이고요. 또 바스프나 포스코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의 탄소 배출이 많고 어려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30년까지는 가급적이면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는 성장을 이뤄내겠다. 3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그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탄소 배출을 좀 장기적인 어떤 감축 경로상에서 그려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리협약의 준수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2030년까지 44% 감축을 공고하고 있거든요. 43%면 지금의 거의 반이죠. 그래서 상당한 기업들이 감축 기술로 한계가 있었을 때는 특정 사업을 접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플랜에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좀 고려를 하고 있어서 상당한 어떤 프레셔로 될 수가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모니터링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 주제라 생각이 됩니다. 또 탄소 감축의 또 핵심적인 수단이 신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기술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관심 가는 영역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와 거래 체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아리백 동향을 보게 되면 글로벌 아리백을 가입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SK 하이닉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아리백을 이제 가입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한국의 산업자원부에서도 K 아리백이라고 하는 컨셉들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도들을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켰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래 체계나 툴들 어떤 시스템들을 지금 만들어가서 일부 시범 운영과 확대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정도 되게 되면 상당 부분 좀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공급망 실사 제도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이 공방 실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EU에서
공급망에 있는 여러 기업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이런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거나 영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과연 ESG적인 어떤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 공급망 실사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제화해서 도입을 하자. 그래서 EU와 독일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위구르에서 생산된 연화를 사용한 패션 제품, 이 부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특정 공장에서 노동 이슈, 강제 노동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데,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먼 얘기처럼 보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의무적으로 야근을 시키는 이런 문화들은 현지법에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글로벌한 어떤 ESG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국가에서는 큰 문제가 돼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수입이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또 공급망에서도 이제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최근에 삼성전자나 이런 데의 사례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신규 협력사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또 환경 안전이라든지 노동 인권이라든지 또 현지 환경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하는 부분들로 평가를 해야 이제 업체가 등록이 될 수가 있고, 또 협력회사의 어떤 근로 환경들에 대해서도 어떤 점검과 실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안전 환경 관점에서도 본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 안전 환경에 대한 어떤 체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많은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안전 환경에 대한 어떤 글로벌한 어떤 벤치마킹을 진행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강력한 군대식 문화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뭔가 안전에 대한 위험이 요소가 있었을 때는 작업을 즉시 중단한다든지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체계들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민주화 또는 유연한 이런 부분들을 찾고 있지만 안전 환경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상당히 딱딱하고 군대식이고 철저한 매뉴얼 문화가 준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큰 벤치마킹의 시사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그 움직임도 본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포스코에서도 CEO 직속으로 이제 안전환경 센터를 만든다든지, 또 LG 디스플레이에서 올해 CSEO라고 하는 시큐리티와 이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급의 C레벨의 포지션을 새로 만들어서 정권을 준다든지,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환경을 얘기할 때 이제 EHS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S를 먼저 붙여서 SHE, 쉬라고 부르더라고요. S를 맨 앞에 끌어다 붙여서 장문해서 그런 조직을 이제 신설한다든지 하는 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환경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뭐 1차 중대한 어떤 규제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이제 ESG 관점에서도 충분히 신경 써야 되는 이제 영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이 또 인권이라는 거 하는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해외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소위 말하는 현지의 지역사회에 있는 NGO가 UN이나 EU에다가 제소를 하게 되게 되면 특정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소명해라. 어떤 문제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걸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한국 정부의 규제를 넘어서 글로벌한 어떤 정부 단체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는 인권이 상당히 좀 잘 선진화되어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외로 인권의 소지가 상당히 많게끔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도 특히 이런 부분들 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주요 원부자재를 사오시는데 인권에 문제가 있는 원부자재가 사온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또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우리나라 수준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업장, 그리고 또는 우리가 사오고 있는 주요 원부자재의 공급업체들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ESG 운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라의 3월달에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기업들이 ESG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만들다거나
또는 CEO 산하에 ESG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많이 했는데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만드는 여러 케이스들도 있고요. 또는 그 CEO 산하에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케이스들도 다분히 있고 또 몇몇 비상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무 협의체들을 만들어서 여러 어떤 노동, 환경 그리고 사업부에서 실행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운영 체계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좀 잘 그 기업 현황에 맞게끔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ESG 위원회 만들었던 기업들 한 서너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게 되면 LG 화학이 21년에 이제 ESG 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지구조에 관련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었고요. 포스코는 원래 그 CEO의 자문기구로 기업 시민 자문 회의를 운영해 오셨고요. 올해 4월 달에 이사회 산하에 추가적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업의 어떤 환경이나 저탄소 정책, 안전보건 등 ESG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부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달리 그 이사회 산하가 아니라 CEO 산하에 지속가능 추진 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국 레벨이었다고 치면 이분은 센터로 격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사업부 레벨에서까지 이제 이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15년에 설립됐던 거버넌스 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해서 이제 개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들이 ESG 관련된 사항들을 잘 해석하고 어떻게 경영에 접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도 설명을 드렸고 또 탄소라든지 또는 인권, 환경 등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ESG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영의 관점과 전략의 관점에서 잘 해석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하기 위한 플랜드시의 프로세스들 ESG 관점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 내부에 내재화시키고 전문가를 키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 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고민의 화두인데 이 부분들은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이고 ESG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들을 제대로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이제 첫 번째 연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기업들이 1년, 2년 지나게 되면 상당 부분 좀 내재화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그 꼭지인데 ESG 경영을 선언을 하고 ESG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속가능 보고서도 이쁘게 잘 만들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이런 어떤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특정한 중요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리스크 이벤트가 생겼었을 때라 생각이 됩니다. 또 소위 말하는 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홀하게 됐었을 때는 공탑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 또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외부적인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는 부분을 넘어서 사회적인 책임과 ESG 관점까지 확장돼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사항들을 재정의하고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요 사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앞장서서 ESG 경영을 선언한 기업도 있고 좀 선언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데 선언하지 않은 기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이 준비가 돼 있을까? 혹시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괜히 선언했다가 오히려 좀 아니한 것만 못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어서 이 컨퍼런스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영역이라 생각돼서 마지막 꼭지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게 되면 최근에 기업들의 큰 움직임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좀 꼭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ESG 경영 전략을 좀 새롭게 한번 세워보자. ESG 경영이 아직은 잘 모르겠고 내부의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상당히 낮고 할 부분이 한 상황에서 ESG 경영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진단을 세워보고 이해관계자 니즈도 한번 심층적으로 들어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사업 전략과 잘 연계된 ESG 전략을 한번 수립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움직임이고요. 두 번째는 ESG 위원회도 수립을 했고 또 ESG 경영도 선언했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나갈까? 어떤 조직이 어떤 역할로 누가 무엇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ESG 관리 체계 운영 모델들을 정의해가는 모습도 이제 두 번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떤 탄소나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철강 또는 뭐 석유화학 업체 또는 공장만 크게 끼고 있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도 TV에 와닿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 탄소 중립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또 아리백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ESG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25년 남아있는 25년부터는 공시 의무화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공시 의무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어떻게 발간하면 좋을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들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과거에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행을 할 때 저희가 뭐 재무회계를 보고할 때 IFRS가 일종의 기준이듯이 지속가능 보고서의 기본 기준은 GRI라고 하는 그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만은 넘어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한 TCFD, CDP 등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확대해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제 최근에 보이고 있는 큰 기업들의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추세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ESG가 대세라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많이 보면은 재무회계적인 측면에서 ESG 경영이 재무회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펙트를 미치는지 하는 거는 좀 많이 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관리회계 측면에서 또 ESG가 또 기업의 전략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굉장히 새롭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천 상무님 발표는 아마 우리 손성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것 같은데, 손 교수님 준비되셨죠? 네. 네, 바로 시작하시죠. 예. 화면이 공유가 됐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손성진 교수입니다. 우선 이제 그 경영 현장의 원가 관리 실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조영균 부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핫 이슈인데 이제 ESG, 기업이 우리 ESG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표해 주신 윤영장 상무님, 두 분 발제를 보면서 저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여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므로 이제 저는 뭐 어떤 그 두 분이 발표하셨던 내용에 플러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문제 제기하는 정도의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이제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들을 이제 제가 쭉 봤을 때 크게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경쟁력을 이제 원가 관리 회계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제 우리가 이 경쟁력이라는 게 우리 원가 관리기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나?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ESG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 즉시 정보 유용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유용성이라는 거는 이제 적합성의 문제, 이제 그 다음에 뭐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되는데, 우선 이제 신뢰성보다는 이 정보가 적합하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어떤 베네핏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경 없는 사회, 글로벌 사회의 또 환경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두 가지 이슈로 이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리회계, 이게 아니네요. 잠깐만요. 자, 우리 관리회계, 죄송합니다. 예. 그럼 관리회계라는 것이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이제 비단 오늘만 대두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과거에서부터 이제 원가 정보의 적합성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논의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것 등이 학계, 실무계, 다양한 유리 관심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1950년, 60년대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1980년도에서 이제 간접비 배부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ABC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렐러번스 로스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재무적인 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요. 뭐 그래서 이제 ABC, BSC 같은 것 등이 이제 소개되면서 아마 이제 어떤 그 이론적이나 실무적으로 어떤 좀 센세이션을 하는 어떤 일정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래서 적합성이 회복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96년 이후에 이제 우리가 99년, 90년도 말부터 시작한 IT 기술들이 발달을 합니다. IT 기술이 2000년도 초반에 이제 굉장히
굉장히 발달을 하고요. 그때 이제 ERP 열풍이 굉장히 이제 불죠. 그래서 뭐 ERP를 구축을 해야 된다. 뭐 학교도 심지어 이제 ERP를 구축하고, 그래서 뭐 이상적으로는 이제 원가 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가 있고, 필요한 정보를 가공해서 내가 적재적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그렇죠? 저스트 인 타임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고요. 이제 작년 코비드가 되면서 이제 국경 없는 사회, 그 다음에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네트워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사적 최적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런 문제 렐러번스 로스가 다시 여기에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관리회계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보면 어떤 뭐 환경의 변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치를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관리회계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의사결정의 유용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관점에서 저는 CFO의 그 역할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CFO라는 게 과거에는 뭐 트레저러냐, 뭐 컨트롤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넘버 크런처스의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 기껏 해봐야 뭐 버젯 컨트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텍스 어드저스팅 같은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만 최적화해도 뭐 굉장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조언해주고 우리 기업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줬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그 당시에는 뭐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경 없는 시대, 뭐 ESG 시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사적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역할 가지고는 안 된다. 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크게 internal control as control tower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nterprise wide optimization, 뭐 그 과정에서 뭐 스탠다드 코스팅, 타겟 코스팅 이런 거 얼마든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create corporate value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사적 최적화에서 우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거기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게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가치까지 극대화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FCO, Financial CFO라고 했다 그러면 요즘은 뭐 Operational CEO, 뭐 또 심지어 뭐 최고 경영자 반열에까지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 그래서 저는 요 관점에서 이제 우리 ESG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Relevance Lost가 어게인 됐느냐? 라는 관점을 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럼 FCFO로부터 OCF라든지 CCFO로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SG가 굉장히 핫 이슈고요. 뭐 이렇게 많은 그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으냐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 근데 우리 기업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ESG 활동이라는 것이 역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찾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뭐 이건 물론 이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겁니다만, 뭐 이렇게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아리백, 뭐 탄소 국경세 최근의 이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임 투자 이런 것 등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한 이슈가 이제 활동을 했으면은 우리가 성과 평가의 관점에서 뭘 해야 돼?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어떤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느냐면은 뭐 과거에도 이제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 뭐 가이드라인의 성격입니다만 모건 스탠리, 다우존스, 파이낸셜 타임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장 핫한 게 이제 작년 우리가 서울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4대 회계 법인 ESG표를 이제 합의해서 좀 공개를 합니다. 좀 고무적인 거죠. 뭐 딜로이트, 어니스트영, KPMG, PwC가 그래서 2020년 8월에 이 지표를 공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리는 소식은 IFRS 재단에서도 그 이제 ISSB를 이제 2021년 8월에 창설하겠다.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 이제 평가의 문제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그 정부는 뭘 했느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무 할당제, 뭐 그다음 ETS 문제. 그 다음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 그 다음에 25년 해서 이제 30년까지 이제 ESG 공시 연구 단계적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산자부에서 KESG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와 전문가와 함께 산업발전법의 근간 가이드라인식으로 이제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기업의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반영하려면은 뭐 그런 지표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그게 찬반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련 부처와 뭐 협의해서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업은 뭘 했느냐? 뭐 이제 아까 말씀을 우리 윤영창 성우님께서 잘 이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ESG 경영을 하겠다, 뭐 확대하고 선언하고요. 그다음에 수리를 하겠다, 가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으면 글로벌 기업이 아닌 대다수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KES 지표가 대표성이 있느냐, 국제적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나중에 IFRS 재단이 이걸 만들었을 때 IFRS 재단이 기업 회계 기준 재정 공시하듯이 그 요구한다면 우리 어떻게 그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만든 거는 뭐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이제 필라가 4개 정도 되더라고요. 가버넌스, 플래닛, 피플, 그다음에 프로퍼리티라고 해서 그다음에 UN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E도 있고 뭐 C도 있고 이제 뭐 E도 있고 S도 있고 G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산자부에서 이제 KES 지표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3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한 뭐 이제 ESG 표준화의 일환으로 이제 이렇게 뭐 4월 달 정도에 발표를 했어요. 뭐 한 2년여간의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이제 뭐 E, 그 다음에 S, G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지금 현재의 문제를 이제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사건이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서 놓고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럼 우리 ESG 어떻게 가야 할지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토리컬, 이거 오탄이에요. 그렇죠? 히스토리컬 에비던스인데, 구한말 우리 선조가 개화 시기를 늦추는 바람에 후손들이 어려움을 경험했다. 뭐, 식민지도 되고 분단했다. 그죠? 근데 언제 우리가 국민의 우수성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단합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단합은 누가 했느냐? 단합은 누가 했느냐? 이게 ESG라는 문제가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정부만의 문제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이해관계자 중에서 대표적인 소비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책임이 없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 다 같이 ESG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ESG를 잘 하려면 우리가 후발주자잖아요. 따라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단합할 필요가 있다. Sense and Respond and Cooperation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새로운 현상이나 기법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유행처럼 도입하면 실패한다. 과거에 ABC도 있었고, BSC도 있어왔고, ERP, GT, TQM, 6C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련 연구도 많고, 여기에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은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 전사적 기획, 교육 훈련, 그리고 지속 가능한 뭐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제시해왔고요. 또 만약에 실패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일시적인 유행으로 한번 도입하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ESG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조금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벌써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고민해왔던 것이고요.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경우 겨우 이제 아리백에 참여하겠다 그러고 이제 고객 안 받겠다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을 뭐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왕 하려면은 조금 웨이트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플러스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실패하지 않으려면 좀 study and prepare를 하거나 or vice versa 하는 그런 문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쇼윈도에 전시된 예쁜 옷 다른 사람이 입은 멋진 옷 나한테도 잘 어울릴까? 저 이거 이제 지배구조하고 책임투자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배구조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세 가지 꼭지가 사회이사,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고요. 여기 뭐 관련 이걸 잘하게 되면 뭐 기업의 가치 관련성이 있다라는 논문도 많고요. 또 이걸 뭐 잘 못하게 되면은 또 그런 문제, 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럼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뭐 패밀리 경영 구조 속에서 이 사회라는 게 도대체 뭘 했느냐. 뭐 니네 가서 이거 손들기밖에 됐느냐. 뭐 그런 또 단점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뭐 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스튜어디시 코드도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죠.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뭐 엘리엇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엘리엇이 사실 그 주장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러나 걔들이 먹튀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그래서 남이 한다고 남이 잘하는 거라고 내가 그냥 도입해서 나한테 맞는 옷이라고 입어보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은 Know yourself and study another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Find your real mission and vision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고 기업이 진짜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지 능력을 키워야죠, 기업도.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그 다음에 왜 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찾으면 저는 사회적 책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 이제 규제 기간도 이제 단기적으로 안 될 때는 이제 정부 레귤레이터들이 이제 좀 규제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 뭐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의식의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뭐 제도를 바꾼다, 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등을 한번 우리가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무שו축 따라가기보다는 뭐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서도 엄청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스튜어십 코드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기관 투자자의 본연의 존재 이유가 스튜어디십 코드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 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BSC,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초창기의 관심과 열풍에 비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 평가, 피드백하라는 노력이 지속됐느냐. 이미 20년, 30년 전에 BSC에서 비재무적 정보 중요성, 인적 자원 가치 중요성, 측정 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제기되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죠?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느냐라고 보면, 역시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목표는 안 세우겠지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고 이런 뭐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avoiding performance evaluation from short-term perspective, sticking balance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는 안 되겠죠. long-term, short-term을 밸런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근본적으로 한번 어렵지만 그렇죠? 어렵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다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기업의 ESG와 정부의 ESG가 다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RE100도 좋고요. 신재생에너지도 좋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석탄이라든지 이런 발전 없이 에너지 생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뭐, 만약에 그걸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글로벌하고 뭐 리딩 기업들은 어떻게 자체적으로라도 뭐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다수 우리 상장사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 한 90%에 해당하는 그 중소기업들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탈탄소라 이런 거는 정부의 문제고요. 공공재는 정부의 문제고요. 그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내가 ESG를 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기업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내가 뭐 이걸 내가 정부가 다 하고 싶다. 그럼 공공재 만들어 버리면 돼요. 뭐 자유시장에서 경제재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공공재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재 하자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이냐. 뭐 이거 또 조세와 관련해서 연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사전적으로 줄 거냐, 사후적으로 줄 거냐, 획일화 할 거냐, 뭐 그죠? 차별화 할 거냐, 뭐 산업별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것 등을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해오고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한순간에 하려고 한다. 과연 이제 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한꺼번에 따라가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고 차근차근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재정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또 통화정책, 요즘 뭐 또 이슈가 되는 게 통화정책, 금리 올리니 많이 노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장기적 거시경제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80년대 몽펠러 앤 소사이어티에서 시카고 학파 프리드먼하고 케인즈 학파에서 왜 시카고 학파가 지금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이 기업을 또
기업과 고객을 움직이게 하는가? 뭐 CSR 가치 관련성 논문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수요가 증가하죠? 투자가 확대가 되죠?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하죠? 이미지 개선되죠? 가치가 증가되니까 그러면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도 우리 관리회계적 관점에서 뭐 경영회계적 관점에서 관리 통제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CSR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연구도 존재를 해요. 근데 제가 다 본 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연구들은 있는데 그럼 과연 CSR이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객은 그러면 CSR이라는 ESG의 어떤 책임이나 역할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ESG 감독과 관련해서 뭐 기재부, 금강원, 환경부, 노동부, 산자부, 뭐 여가부, 공정거래 다양한 부처가 있는데 이게 뭐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건 서로 조금 이렇게 이제 엇박자가 나게 돼 있다라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ESG 이행에 대한 평가, 즉 ESG 성과 평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뭐 CSR, ESG 다른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CSR은 가이드라인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G 지표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그거는 성적표 같은 겁니다. 뭐 밸런스 스코어카드 같은 거죠. 퍼포먼스 스코어카드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치킨 앤 에그 프로블렘인 것 같아요.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가정 통제를 잘 하면서 결과 통제가 가야 되고요. 뭐 단기적 관점에서 결과 통제를 하면서 과정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G 성공 확률을 높이는 ESG 평가 기준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빅4 지표에서 이제 이렇게 ESG 지표를 이제 받고 또 향후 IFRS 재단에서도 지표를 이제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커미티를 이제 창설하겠다 이런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4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이제 기반해서 한 2년여간의 어떤 연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KES 지표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우리 기업, 우리 국민에게 맞는 지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기업은 글로벌 기관의 지표도 준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빅4들이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IFRS 재단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그쪽도 해야 되고, 또 산자보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지만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은 결국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의 우리 기업에 맞는 어떤 지표를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었으니까, 뭐 우리가 좀 환경 특수성이라든지 산업 특수성이라든지 문화 특수성 이런 게 좀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기업에 만든 거 이걸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뭐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셔. 이렇게 해서 누가 그거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한 대를 우리가 준용을 하고 이것을 못하는 기업들, 뭐 글로벌 기업들은 알아서 놔둬서 할 거예요. 그만큼 여력이 되고 자원도 있으니까. 대다수 못하는 기업들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걸 도와줄 것인지,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컨설팅을 해준다,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또 뭐 교육 훈련도 하고 그런 ESG 인재도 양성을 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도 또 그걸 이제 뭐 가서 의견 내고 이런 거 한다고 그래.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인력 양성하고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ESG 평가 기준 제정 주체, 이런 이제 문제도 이제 굉장히 또 핫한 이슈죠. 그래서 평가 기준 어크레디테이션이고요. 그럼 이런 평가 기준을 인정하려면 이런 인정을 할 수 있는 레코그나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 어떤 기관을. 그러니까 이제 ESG 기준이 이제 뭐 과거 지금 현재 재무회계 우리가 IFRS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금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지금 뭐 회계 기준원이 되겠죠. 민간 회계 재정 기구라든지 그런 감사인이 그렇죠. 이걸 어떻게 위탁해주고 얘들한테 오소리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잘 해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ESG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ESG가 성공하려면 이제 정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정부나 기업과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좀 단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부분적인 최적화가 아니라 전사적 최적화, 또는 전국가적 최적화를 하기 위한 것은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산자부, ESG, 이런 어떤 따로, 그 다음 기업 따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리길도 제대로 된 한 걸음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를 제안하고 싶으냐면 ESG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죠? 기업의 CECFO, 국가의 CECFO라고 할 수 있는 ESG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뭐 환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S하고 G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특정 대학의 뭐 특정 교수님들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ESG와 관련해서 리베카 핸드슨이라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대부분의 이제 자본주의자는 경제적인 파일을 분배 방법을 잘 모르고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는 파일을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지닌 사람들이 협동하여 파일을 잘 키우는 동시에 잘 분배하는 체계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크다란 분쟁과 일종의 변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타격을 입고 파일을 줄어들게 하든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We need ESG control tower that drive us a better world. Thank you. 뭐 오늘 이 발표를 계기로 또 차후 또 이런 발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좀 계속 좀 잘 마련해서 현장과 학계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제가 학회장 하면서 계속 한번 좀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